인공지능은 그 역사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이 뭐냐? 규칙 같은 거를 기계가 스스로 찾아내요. 인공지능이 사실은 사람을 능가하는 거는 그건 결국 시간 문제긴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AI가 좀 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제품으로 구현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말을 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디바이스로 이제 나오죠. 스마트 스피커 뭐 이런 형태로 가전제품처럼 나오고 그러고, 아직은 완전히 안 왔지만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 기술이 가능하게 만든 것 중에 하나고요. 그런 것들이 다 모아진다면 사실은 크게 보면 가고 있는 큰 방향은 로봇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자율주행 자동차도 사실은 로봇입니다. 몸의 모양이 자동차의 모양일 뿐이지 나머지 기술은 상당히 로봇 같은 형태고요. 그래서 그 로봇의 역사, 특히 인공지능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재밌는 아이러니는 인공지능은 그 역사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언어나 고등 상호작용 이런 거는 컴퓨터로 구현하는 게 상대적으로 쉬웠어요. 그래서 1950년 이때쯤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컴퓨터가 발명되면서 인공지능 연구가 시작되는데 사람의 마음을 먼저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봤더니 마음은 뇌에서 우리가 작용이 일어나죠. 그래서 근데 뇌를 놓쳤다는 걸 알고 뇌를 좀 더 닮은 마음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인공지능이 고등지능을 가졌지만 결국은 환경하고 인터랙션 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그 다양한 서비스를 해야 되고, 지금 스마트 스피커 이런 게 이제 몸을 갖추고 책상 위에 나타나는 거죠. 스마트폰 안에 소프트웨어로 들어있던 거랑은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한번 역사를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초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간 로봇 중에 하나고요. 스탠포드 대학의 옆에 있는 SRI라고 시리를 만든 데입니다. 시리 만든 데인데 장애물을 피해가지고 자율주행을 하죠.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서 주변 환경을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행동을 하죠. 움직이죠. 그래서 지각하고 행동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장애물을 피해서 목적지를 가야 되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서 가고, 그래서 계획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물리적인 환경에서 로봇이 센서를 가지고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실제로 모터를 구동해서 움직여서 목표 지점에 가야 되죠. 한 97년으로 가보면 박물관을 안내하는 로봇입니다. 로봇이 지도를 학습해 가지고 주변 환경의 지도를 가지고 있고 그걸 학습했어요. 실제로 이 로봇을 만든 사람이 나중에 구글 무인차를 만듭니다. 이거는 한 2000년대 중반이고요. 학교 건물을 안내해서 손님이 오면은 연구실로 안내해주는 로봇입니다. 회사 같은 데 오면 리셉션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20년 전부터 로보컵 대회라는 걸 열었습니다. 지금은 2013년 경기인데 이게 1997년부터 이런 경기가 시작됐어요. 축구를 하려면 로봇이 전략이 있어야 되죠. 전략도 있어야 되고 공도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되고. 이거는 소니에서 만든 아이보라는 로봇인데 로봇 강아지를 가지고 축구하는 대회였고, 골킵도 있고, 네. 이거는 알데바란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로봇인데 지금은 소프트뱅크가 인수했습니다. 예, 넣습니다. 상대편은 지금 골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아직 지각 능력이 떨어져서 주변을 지금 인식을 못해서 막을 생각도 못하고 있죠. 수비가 하는 일이 없네요. 그죠? 보시다시피 저게 현재 수준이긴 합니다. 조금 더 보면 퍼스널 로봇, 집에 PC가 생긴 것처럼 개인용 로봇이 한 대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비전을 가지고 사람 크기의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을 만들어서 지금 기술을 데모합니다. 맥주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죠. 냉장고가 있다는 거 알고 냉장고에 갈 수 있어야 되고, 냉장고 가서
냉장고 안에 맥주가 있다는 걸 알고 문을 열어야 되고,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알아야 되고, 상당한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 간단한 일 같지만, 예, 맥주병을 따는 건 엄청난 기술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회사는 사실 문을 닫았는데,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일부는 딥마인드 가서 알파고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요리하는 로봇인데 순서가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이 오래 연구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팝콘을 하려면 뭐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얼마만큼 냄비를 놔야 되고, 온도가 얼마까지 갈 때까지 해야 되고, 그래서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목표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조작도 해야 되죠. 이게 이제 기계가 보는 주변 상황입니다. 주변 상황에 대해서 기계가 가지고 있는 지도 같은 거고요. 장애물이 어디 있는지, 내가 찾는 물건이 어디 있는지. 조금 다른 거를 보여드리면, 호텔에서 물건을 딜리버리 해주는, 배달해주는 일을 합니다. R2D2 로봇을 사실은 흉내낸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상용화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고, 지금 이 로봇은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에요. 사람이 리모컨으로 어느 정도를 조정합니다. 설거지 같은 거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지금 보신 거는 사람을 별로 닮지 않았어요. 좀 더 사람을 닮은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디는 반대로 갖춰져 있고, 아직은 음성인식을, 사람 말을 제대로 이해한다든지, 주변 환경을 보고 사물이나 사람을 잘 알아본다든지, 어떤 미션이 주어지면 그걸 제대로 수행하는 이런 인공지능 기술은 아직은 들어가야 됩니다. 나우는 지금 연구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축구하는 데도 많이 쓰입니다. 페퍼라는 로봇인데 쇼핑몰 안내하는 일 같은 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아직은 인공지능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기서 해야 될 일이 많고요. 소피아 로봇은 얼마 전에 사실은 유엔에서 연설을 했어요. 로봇이. 여기 보면 외교관이 되고 싶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런 말 자체는 아직은 사람이 다 프로그래밍 해준 거예요. An ambassador who helps humans to smoothly integrate. 표정이나 이런 게 정말 사람 같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리모컨으로 일부 조정합니다. 그렇긴 한데 상당 부분은 넘어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거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 로봇 윤리 문제 이런 게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아주 많은 종류를 살펴봤는데 이것도 잠깐만 보겠습니다. 도시 환경에서 로봇이 자율주행으로 하여간 상당한 먼 거리를 가는 실험을 했습니다. 보면은 지도를 가지고 있죠, 그죠? 지도 안에서 길을 알아보고 장애물 피해야 되고, 주변에 갑자기 장애물 나타나도 피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알파고가 대단하긴 한데, 알파고는 명확한 바둑판이기 때문에 거기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경우의 수가 많은 복잡성이 있긴 하지만, 여기 이 로봇을 생각해 보시면 엄청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상 게임 안에서 일어나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이건 현실의 문제에서 현실 안에서 움직이면서 지각하고 행동하고 생각해야 되는, 지금까지의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디바이스에 들어가서 실생활에서, 그러니까 실세계에서 서비스되는 이런 연구들이 일어나고, 이게 두 개 가상 세계하고 물리적인 세계가 만나는 것이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고, 딥러닝이라는 거는 좀 복잡한 머신러닝 기술인데, 그럼 머신러닝이 뭐냐? 머신러닝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사실은 사람이 알고리즘을 짭니다. 사람이 내 머릿속으로 코드를 짜죠. C나 자바 프로그램을 짜는데, 머신러닝은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보면 기계가 스스로 짜는 거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어요.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길 수도 있었던 바둑의 수를 찾아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가죠. 전자오락 게임에서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보시면, 벽돌 깨기 게임인데 간단한 10분 정도를 기계가 학습을 했더니 잘 못합니다. 2시간을 학습을 했더니 보시면은 이 게임을 오랫동안 해본 사람처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4시간을 학습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걸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다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사람이 프로그래밍 한 게 아니고 그냥 게임하는 거를 기계가 보고 학습만 한 건데 보면은 이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 묘수를 기계가 발견한 것 같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지금 머신러닝은 기존에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귀납적인 추론을 합니다. 데이터로부터 그 안에 들어있는 원리나 패턴이나 규칙 같은 거를 기계가 스스로 찾아내요. 그래서 점점 시각하고 언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기술들로 가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에코라든지 구글은 이제 홈이라 그랬고 국내에서는 SKT가 이게 누구라는 형태로 스피커 형태로 나왔고 지금은 KT도 있고 뭐 네이버도 있고 다양한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이 조작하는 예를 보시면 로봇이 시행착오를 하면서 학습을 해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일찍부터 저런 것들을 사실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학습을 해온 것처럼 기계가 그런 시도를 시행착오를 하면서 학습을 합니다. 딥러닝이 잘하는 게 영상 처리, 영상 인식 같은 거 저기 있는 사진 이런 거를 120만 장을 모아놓고 저기 있는 1000개 물체로 구별하는 이런 대회가 2010년에 열렸는데 한 2012년부터 우승하는 팀들이 다 딥러닝으로 우승을 합니다. 구글이 22층짜리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2015년에 저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사진을 보고 언어로 질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언어로 대답하는 이런 대회가 작년에 처음으로 열렸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마우스를 주고는 이게 뭐야 이렇게 물으면 이건 뭐야? 말을 이해해서 질문을 이해한 다음에 사진을 이해해가지고 그거는 마우스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직은 사실은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죠. 또 하나가 저희가 한 게 만화 영화를 전체를 학습해서 지식을 기계가 습득하는 겁니다. 로봇한테 비디오만 보여주면 로봇이 공부를 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로봇을 프로그래밍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학습하도록 만들려는 이런 시도고요. 예를 들면 아이들하고 영어로 대화를 하면서 뽀로로 비디오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재미로 놀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페퍼 로봇 같은 홈 로봇으로 이 대회를 한 거는 올해가 처음이에요. 페퍼를 써가지고 한 건. 그 대회 장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오페어라는 저희 로봇이 심사위원들한테 가가지고 미션을 받아서 그 미션을 수행해야 됩니다. 말로 미션을 받아요. 그래서 말을 이해해야 되고 주변 환경을 이해해야 되고 물체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주행을 해야 되죠. 이런 거를 8개를 경기를 한 다음에 모든 게 점수화돼서 가장 잘하는 팀이 우승합니다. 2045년쯤에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능가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런 걸 이제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싱귤래리티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해석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사실은 철학적으로 기본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정말 지금 이미 알파고가 바둑에 관한 사람의 지능을 능가한 것처럼 특정 문제에 관해서 인공지능이 사실은 사람을 능가하는 거는 그건 결국 시간 문제긴 합니다. 근데 정말로 사람 같은 지능을 가진 기계로 등장할 거냐 이런 거는 논의해 볼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보여드린 많은 비디오를 보시면 주변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가면서 변할 수 있어요. 명확하게 하나로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실세계 문제는. 그죠? 그러니까 바둑 같은 거는 closed world예요. 아무리 복잡해도 닫혀있는 세계예요. 그 안에서.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로 나오면 열려있는 세계여서 모든 게 가능하고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그 경우는 목표 자체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기계가 스스로 설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은 인공지능이 연구하고 있는 단계고 그러려면 인지 능력을 가진 정말로 브레인 같은 유연성을 가진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돼야 되고 그게 제대로 됐을 때야 정말로 인공지능 로봇이 가능해집니다. 정말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 나오는 거는 아직은 상당히 연구가 할 게 많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인간 수준의 AI, 휴먼 레벨 AI 저런 걸 향해서 가려고는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제 철학적인 문제들이 대두되는데 과연 기계가 자유의지 같은 거를 가질 수 있느냐
심지어는 의식을 가진 기계가 나타날 수 있느냐? 이런 논의들이 이미 있기는 있고요. 철학자들이 같이 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페퍼 몸에서만 컴퓨팅 파워를 다 거기서만 활용한다면 컴퓨터를 사실은 필요한 컴퓨팅 파워를 다 갖출 수 없거든요. 근데 클라우드에 무선 통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페퍼가 몸은 요만하지만 사실은 슈퍼컴퓨터를 연결해 가지고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사실 스마트폰이 그렇잖아요. 스마트폰이 요만하지만 사실은 와이파이 가지고 이미 구글이 가진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우리가 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큰 발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인공지능의 끝이요. 제가 보기엔 끝은 없을 것 같고요. 인공지능이 출발한 건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기계를 만들려고 했는데 사람을 이해하는데 제가 보기엔 일단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그 사람을 아직 닮아가려면 정말로 무한히 끝없이 계속 연구해야 될 것 같고요. 가정 환경에서 집안에 가족 같은 형태로 들어와서 일종의 아이들한테 교육도 해주고 같이 생활하는 그런 로봇을 생각한 거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사실은 기술적인 이유입니다. 인공지능이 지금까지 잘하는 거는 보시면은 다 가상세계에서 기호에 의해서 정말로 디지털로 생각으로만 하는 추상적인 것만 하는 거는 잘해요. 지금까지 60년을 연구하면서. 근데 뭘 못하냐면 집에서 5살짜리 아이가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잘 못하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아직 인공지능이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아직 어려운 일이니까 저희가 생각한 게 가정환경 정도 하나를 생각해서 적어도 약간 제한된 환경이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끊임없이 학습을 하면 그 안에서는 적어도 그 가족의 일원이 정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술적으로. 그러면서 지금 인공지능이 잘 못하는 것들을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고, 사실은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습하는 과정 말랑말랑할 때 유연할 때 이렇게 학습되는 과정을 그거를 인공지능으로 만들려는 게 저희 연구의 주제 중에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면서 인지 발달 과정 이런 거를 흉내내는 차원에서 사실은 기계가 도와주면서 기계도 학습할 수 있는 이런 양면이 있는 거죠. 도움받는 거 많이 있죠, 그죠? 유용한 부분 많은데, 근데 피해 내지는 사실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예전에 이미 사실은 마차가 있던 시절에서 자동차가 발명되면서 마부 이런 직업이 없어지고 그런 것처럼 자동차가 생길 때는 그런 걸 피하려고 했었죠. 그 다음에 기계가 등장하면서 사람이 하던 노동력을 대신하니까 러다이트 운동 뭐 이런 게 나와서 기계를 부시고 그랬죠.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로봇이나 AI도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잘 지내놓고 생각해 보시면 항상 양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차가 없어졌지만 자동차라는 게 새로 생기면서 엄청난 신산업이 생겼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나 제품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산업이 생긴 것처럼 인공지능도 그런 부분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당장 아까 심지어는 의사 선생님, 특히 영상의학 이런 쪽으로 가면 인공지능이 아마 좀 더 빨리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일들을 일부는 대체할 때가 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보기엔 의사 선생님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거를 완전히 대신하는 거는
아까 보신 것처럼 로봇이 아직 그 단계에 가려면은 해야 될 일이 많고요. 그렇지만 길게 보면은 조금씩은 올 수도 있으니까 특히 여기 계신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직업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해야 될지나 이런 거 아니면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어떤 거를 내가 더 많이 배우는 게 좋은지는 생각은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